하여튼 영화적으로도, 400만 들었죠. 네, 그렇죠. 영화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도, 역대 흥행 9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황정민 배우님, 와, 정말 대단했어요. 황정민 배우님의 연기는 정말,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낳은 진짜 세계적인 배우는 틀림없고.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호불호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일단은 우리 서울의 봄을 지금 다시 역주행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12월 3일. 벌써 한 달이 비상계엄. 넘었습니다. 나 아직도 지금 밤에 자기 전에 그 생각만 해. 원래 자기 전에는 내일 뭐를 할까, 내일 뭐 그쵸. 먹을까, 아니면, 그 여자랑 잘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살면서 창피했던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욕만 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고 있고. 나는 지금도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12.12하고 너무 겹치거든요. 겹치는 게 되게 많고.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내란성 불면증. 난 불면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잠자면서 벽에다 대고. 중간에 깨고 막 그러잖아요. 깨면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동 자체가 내란성이다. 스트레스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단적 트라우마 같은 게 지금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는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던 게 뭐냐면 어떻게 군대를 국회로 보낼 생각을 할까? 아니 이거를 우리는 그냥 살짝 뭐 치매가 왔네, 미쳤네, 뭐 준비를 덜 했네, 뭐 이렇게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볼 그쵸. 때는요. 이미 그들은 이 국회라는 우리 최고의 입법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의 행정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을 준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끔찍해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고 세상에 헌법을 딱 열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근데 그 계엄을 때린과 동시에 포고령으로 그걸 완전히 다 부셔버리잖아요. 자기들이 낸 포고령으로만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시대에 하겠다라고 시도했다는 데서 몸소리치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이 12.12를 보면서 나는 이 내란을 준비했던 자들이 아마 12.12를 보고 이들이 수많은 쿠데타와 반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짰을 거라고 봐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고. 근데 그들이 내가 볼 때 가장 소위 선례로 샘플로 받고 그대로 시나리오라든지 계획으로 옮길 그 소위 보고서, 계획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참고는 12.12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석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우선 이 12.3 내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개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초반이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정말 잠 좀 잡시다. 지금 오늘이 13일. 1월 13일인데요.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네요. 제발 밤에 잠 좀 잘 잘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위 내란 수괴죄에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수괴.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국무회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군부 쪽은 전부 다 기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네. 딱 한 명 남았죠. 그 양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관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이게 과연 상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때 비상계엄 때 동원됐던 군인들고 세상에, 제가 MBC PD 수첩을 봤는데 그때 동원됐던 707 부대원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들은 배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을 때 참모총장 지휘방침, 또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그들마다 각자 부대 구호원이 있잖아요. 707 부대는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는다예요. 걔네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실탄까지 들고 들어가서 707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 앞에 보좌관들부터 시작해서 밖에 시민들이 쫙 깔린 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와 자긍심은 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호처에 있는, 그리고 또 경찰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 긍지는 다 어디로, 다 그 어떤 누군가 단 한 명이 다 박살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얼마나 많은 국가 세금이 비용으로, 기회비용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차병 맞고 이거 다 비용이에요. 다 돈 들어가고. 거기 지금 동원되는 인력이 몇 명인데 다 공무원이에요. 다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는 버럭버럭 내지만 잠은 잘 자거든요. 하여튼 이게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너무 안 좋아서. 하여간 저는 2024년 비상계엄의 실패는요, 일단 첫째, 언론 및 정보기술, SNS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이 시대에 실시간으로 언론들이 라이브로 전부 다 했어요. 그날 비상계엄을. 전부 6시간을 라이브로 다, 거의 100개가 넘는 그 방송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널들이 전부 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을 시킬 수 없었다고 보고요. 또 국제사회가 가만히 용납할 수도 없었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전했고, 언론들도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법치의식, 민주의식, 문화의식이 세계적 수준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번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공이 컸다고 봐요. 만약 시민들이 그 후에 부대들 장갑차고 막 몰고 들어왔잖아요. 국회로 몰고 들어올 때 시민들이 다 막았거든요. 그것 또한 시민들의 공이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 장갑차 들고 와가지고 시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그들이 707이 아무리 안에서 못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했던 중과 부족을 걔네들은 그 장갑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후 병력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시민들이 도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시민들이 없었으면 국회의원들을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하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일반 사병들은 모르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 지휘부에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된다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나왔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일반 사병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니까, 공인이니까 뭔가 특별한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시민들,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럼요. 전부 다 나쁜 짓을 해서 거기에 막 국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저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해도 되나? 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그 지점,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고, 그래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때 판단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때, 시민들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닌데, 영상에서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일부러, 7079대원은 네. 그렇게 일부러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을 훈련하는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뭐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1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버려요. 진짜로 그분들은. 그런데 그때는 거의 뭐 설렁설렁 뭐지? 저 정도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요. 심지어 그 반이에요. 반대라고요. 완전히. 그런 게 이제 거의 다 군부 쪽은 전부 다 이제 구속되고 기소되고 했는데 저는 그 수은의 그 사람까지 다 파면 구속 아니, 왜 기소된 후에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못 하십니까?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요. 대한민국은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번 그 비상계엄 내라는 분명히 사형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몇 명은 사형이 나올 겁니다. 몇 명이나요? 그럼요. 저는 몇 명은 아닌가요? 사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나는 그 인권의 문제든 외교의 문제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외교의 문제, 외교의 압박, 국제 질서의 뭐 이런 문제로 사형을 집행 못하고 있지만 이번 내란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사형이 나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소망을 하고 벽에다가 막 징얼징얼 대기도 하고 막 벽에다가 쓰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득은 뭘까요? 두 번 다시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비상계엄은 할 수 있는 내란 비상계엄은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의와 명분이 갖춰지지 않은 비상계엄 그리고 쿠데타, 반란, 내란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나라라고 하는 아예 이 타고난 악의 무리들에게 뼛속까지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쓰세요. 그렇군요. 조용한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사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물론 사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근데 형량은 분명히 당연히 사형이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사형이 나올 텐데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과연 좋은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어쨌든 반작용은 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사형을 선고받는 것까지는 반작용이 없을 건데 실제로 사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반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느냐? 또 우리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를 추진했던, 그거를 찬성했던 많은 정치인과 많은 언론에서 그 대가를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는데 과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또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네. 소망과 이거는 자유니까요. 아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만약에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아예 이 기회에 대한민국을 아예 좀 뜯어서 다 좀 폐간시킬 것도 좀 폐간시키고 문 닫을 곳 좀 문 닫고 그리고 리셋하자. 네, 정당 해산해야 될 곳 좀 해산하고 그렇게 아예 뿌리를 대한민국의 악의 뿌리를 1차적으로 좀 제거하는 그래서 반작용이 아예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의 근원들을 다 제거한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네, 이거는 사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네. 석 작가님은 타고난 원초적 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원초적 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초적 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행정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타고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 없는 사람이 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다시요? 제 질문은 이 타고난 원초적 악이 있는데 타고날 때보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아까 석 작가님이 리셋, 뭐 시스템 리셋, 사회 리셋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을 때 궁금증이 든 게 사회의 제도나 법, 제도 시스템으로 그 원초적 악들을 과연 네.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거는 일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네. 예를 들면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 따라서 일반 사회에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응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아예 그 타고난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악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쇄살인마한테 팬레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 악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물론 특이한 사람이겠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특이한 일은 연쇄살인마에게 연쇄살인마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차단을 해,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키자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모방범들. 그쵸. 연쇄살인마들이 하는 그 범죄 방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게, 이 연쇄살인마가 안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 나올 거잖아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어떠한 조치를 하든. 그러면 최소한 이 모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하게 사회적으로 통제를 어느 정도 해주자.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말고 미친 사람들에 동조하는 사람이 최대한 적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근과거,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어느 순간 우경화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더 아래 세대들한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런 사이트들을 놔뒀던 게 정말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